전국 노래자랑!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전국 노래자랑을 끝내고 왔습니다.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첫 방송을 보고 지금 녹음하러 왔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을 정말로 우리 자유의지로 틀어서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은 어디 밥집 갔을 때 옆에 틀어져 있으면은 너무 웃기는 출연자가 나왔을 때 저기 봐 이러면서 잠깐 구경하는 느낌이었죠. 네, 김신영 씨가 진행을 맡고서 첫 방송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틀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웃었어요. 하남시 편이었죠. 네. 어쩜 이렇게 흥과 끼가 많은 출연자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몰랐던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 출연진들의 나이대가 어쩜 그렇게 다양한지 70세 가까운 분도 나오고 재수생, 삼수생 이런 분들도 나오고 아이 엄마, 와니 엄마 봤죠? 보아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하시던 분. 33세 주부님. 네. 출연진 연령대가 어린 층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트로트 일색이 아니라 굉장히 흥나는 요즘 노래들도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틱톡 출연하는 분들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생각보다 아주 현재 진행형인 프로그램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대 세트 같은 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예전에는 장식이 별로 없이 쌩하게 야외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조명이나 장식에 힘을 빌지 않고 자연광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날것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2020년대의 미감과 신기하게 조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잘 맞죠. 네.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쌩한 태양빛 아래 에일리나 브레이브걸스, 박현빈 등등의 축하 공연을 온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카메라 움직임도 그렇고 좀 고전적인 느낌이잖아요. 좀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 출연한 송은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하고 있는 송은이 올시다. 올시다라는 어미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 전국 노래자랑과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게요. 선곡도 너무 좋았죠. 정말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준다 싶었고. 송은이 선배님이 또 우리 세대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우리보다 좀 나이 많지 않나? 아 그런가요? 아무튼 우리 세대는 전국 노래자랑 하면 현숙이거든요. 정말로를 선곡하는 이 재치. 효녀 가수 현숙의 네. 노래. 그리고 양희은 씨가 노래로 김신영 진행자를 소개를 해줬고, 중간에 또, 부녀 관계 바이브로 나오신 이계인 씨, 이런 분들의 얼굴이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게 첫 방송이니까 이 송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분이 별세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김신영 씨가 MC로 발탁됐다는 얘기가 있고 드디어 첫 방송을 하는 거라 딱 시작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쫙 시작할 줄 알았는데 양희은 선생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시고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울림에 이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딩동댕동 하고 나서 전국 노래자랑의 그 옛날스러운 로고가 딱 뜨니까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그 익숙한 포맷 때문에 그 정겨움, 수없이 봐온 그 프로그램의 흥겨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새 진행자가 정해진 배경에 송혜 선생님의 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양희은 씨가 나와서 세대 교체를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 신영이를 잘 부탁한다라는 퍼포먼스로 같이 노래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신영 씨가 키가 150cm대 초반 그리고 나이는 83년생이어서 지금 이제 40 정도 됐나요?
네. 데뷔한 지가 20년 정도 됐고 모든 게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출연자들과 너무 위화감이 있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대부분은 신영 씨보다 키가 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아주 중립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전 국민 누구나가 대부분 너무 사랑하는 연예인이잖아요.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신영 씨가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서 또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한국무용 하시는 분이 나와서 오고무 얼마 만에 본 거야. 김신영 씨가 그 오고무를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개그맨이라는 게, 개그우먼이라는 게 그 세트 속에 들어감으로써 너무 온몸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웃음을 자아내는데 북을 이제 치면서 동작을 따라 하다가 우리가 오고무라고 하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상체를 젖혀서 후굴 자세죠. 그 뒤쪽에 등 쪽에 있는 북을 치는 건데 일단 신영 씨가 거기 들어간 모습만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저걸 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상체를 확 젖혔을 때 역시나 짧아. 그래서 북체를 북에 대고 미동도 못하고 덫에 걸린 것처럼 버둥거리는 그 잠깐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 몸개그도 되고 이분 특유의 에너지와 바이브 같은 게 참 너무 건강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은 관록의 스태프들이 또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김신영 씨가 투입되어서 새로운 활기를 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되는 건데 쉼없이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김신영 씨는 지금 DJ를 하고 있기도 한데 너무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전국 각지를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야외 무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입장시키고 정돈하는 여러 과정들, 리허설, 돌발 상황,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이 정말 많이 투여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스태프들 사이에 새로 투입되는 MC의 경우 맞춰나가는 것도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신영 씨를 송혜 선생님의 다음 자리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저희도 오랜만에 이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챙겨보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가끔씩 보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 진짜 재밌었으니까 네. 1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시청률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거를 사람들이 무슨 넷플릭스로 보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OTT 서비스로 흩어지지 않는 진짜 시청률이 나오겠죠. 네. 김신영 씨를 새 진행자로 발탁한 제작진의 안목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김신영 씨도 이것을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상징적인 자리고 무게감이 큰 자리인데 또 김신영 씨의 커리어로 봤을 때 이분이 한낮에 그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진행자로서 가수분들과의 어떤 인맥도 되게 탄탄한 걸 오늘 특별 출연자들과 함께 볼 수 있었고 그 낮 시간에 라디오 진행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비 이모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렇죠. 부캐를 통해서 트로트 음악에 대한 어떤 헌신도 보여줬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너무나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을 맡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전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전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름 아닌 김신영 씨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넘어간 것이지만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선우 씨랑 저랑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냈을 때 리뷰 중에 아니 자기들 같이 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낼 의미가 있나? 이런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 둘이 함께 집을 사서 같이 살기로 결정해서
그 삶이 그렇게 독특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써낸 것의 의미를 많이들 알아채는데 그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리뷰했던 작은 아씨들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것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인혜와 효린이라는 나이로 봐서도 그렇고 성별로 봐서도 그렇고 가장 어떤 권력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의 전복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 김신영 씨가 이 프로그램을 맡았다는 것 자체에 숨어있다기보다 깃들어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분이 계속 이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각 지역으로 촬영을 다니고 기존의 스케줄과 병행하려면 아마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 텐데 김신영 씨 부디 건강하게 오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국 팔도에서 특산물들, 건강식품들 엄청 건네주시잖아요. 네, 송혜 선생님 계실 때 막 이렇게 무대에 싸들고 올라와서 막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주고 그런 분들 계셨죠. 그리고 또 정말 아무 설명 없이 너무 웃겼던 포인트가 악동 뮤지션 악뮤의 이찬혁 씨가 청중석에 맞아요. 떡하니 표정 없이 앉아 있었는데 약간 우참 챌린지 나온 분 같았어요. 너무 재밌는데 웃지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광경을. 그 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이상한 플라스틱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의 얄부리한 빨간 선글라스와 샛노란 머리. 앉아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인사 한마디 시키지 않고 청중으로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게 또 너무 웃겼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티셔츠 맞춰 입고 오신 두 분 보셨어요? 파란색, 흰색 티셔츠에 본인 MBTI가 적혀진 그거를 입고 두 분이 맞춰 입고 나오셨는데 한 명은 ISFP, 한 명은 ISFJ인가 그랬어요. 둘 다 내향인이잖아요. 내향인들 둘이 앉아가지고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카메라가 찍기 너무 좋은 위치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를 방청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내향인이니까 저기 방청석에 앉아있지. 외향인들은 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구나. 아니면 저기서 일어나서 객석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 덩실덩실. 그리고 앞에 댄스 존이 있었잖아요. 무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앞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는 스태미너로 춤을 추고 계신 그런 존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진또배기 같은 거 나올 때 찐이야 이런 노래. 그럴 때 바로 또 뛰어나와가지고 또는 객석에서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여러 이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K-팝의 DNA, 음주가무의 DNA는 이 민족에게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세계를 제패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출연자분들이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끼가 많은 걸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 소개에 보면 직업이 공인중개사, 경찰, 광진경찰서, 경찰공무원, 한의사, 마이클 잭슨 분장을 하고 문워크를 했지만 하나도 뒤로 가는 것 같지 않았던 한의사, 인기상을 받았던 분. 그런 여러 면면들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정말로 이 출연자와 청중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도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 국민에게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장수하고 있다는 게 참 미덕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주 기분 좋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면면에 그런 분들이 마치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평소에는 노래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좀 세상이 좀 더 재밌어지죠. 노래방 가면 돌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국 노래자랑 방송을 봤더니 실로폰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니 그 극사실 클로즈업 보셨나요? 그렇게까지 그 크게. 장면만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계인 씨 땡 당한 거 아시죠? 출연자의 어떤 유명세, 뭐 인기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박자를 못 맞추면 땡이다. 그런 가차 없음. 가사를 까먹어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지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땡이다. 그 어떤 실로폰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로폰의 권위.
그 송혜 선생님의 인생을 다룬 영화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의 태그라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 그랬는데 뭐였죠? 인생 땡도 있고 딩동댕도 있는 거지. 너무 좋다.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저희 지금 한 15분 이상을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랬네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여름 한담에 이어 저희가 무슨 팟캐스트입니까? 제철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가을 한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29화 시작합니다. 자, 톡갈 한번 가겠습니다. 이어 둘 톡톡톡톡톡 딩동댕 파워. 자, 가을 한담. 가을을 맞아서 한가롭게 담소를 나눠본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여름 한담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오늘은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집중되게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슬렁슬렁 걸어다니듯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름 한담 얘기를 나눈 지가 한 3개월 정도가 흘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봄에 시작한 게 반년 전이었고 봄에 이어 여름을 지나 드디어 가을 한중간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도 며칠 사이에 부쩍 저희 동네에 가로수들이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가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정말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구나라고 느꼈던 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요새 지난번 조성진 씨의 노천극장 공연을 계기로 오랜만에 캠퍼스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대 캠퍼스는 저희 집에서 멀지가 않고 그 안에 금호아트홀이라고 크기가 적절한 공연장이 비교적 새로 생긴 거죠. 네, 한 2, 3년 됐으려나?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코로나 직전쯤에 오픈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처음 갔는데 이 캠퍼스 안에 가로수들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이러니까 걷기에도 너무 좋고 요즘 날씨가 꽤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학생회관에서 싼 밥 어린 학생들 옆에서 함께 먹고 공연 보고 또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고 이게 너무 좋아서 한두 번 갔어요. 네. 아, 참 그것도 처음 그 조성현 플루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간 계기는 저희가 소개하고 또 이벤트로 톡토로 분들을 모시기도 했던 고잉홈 프로젝트 공연 때 그때 다양한 관악기 연주자들을 눈여겨보다가 플룻의 조성현 씨가 굉장히 연주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공연을 하면 리사이트를 하면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직후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매를 했던 거죠. 고잉홈 프로젝트는 즐거운 음악 생활 때 저희가 소개하고 톡토로님들을 초대하기도 했던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가서 레퍼토리도 아주 다양했고 즐겁게 보던 중에 인터미션이 있었죠. 그때 어느 분께서 다가오셨는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직원의 옷차림을 한 분이 달려와서 갑자기 말을 거시길래 저희는 쉬는 시간이지만 자리에 앉아서 공연에 대한 감상을 떠들고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가 너무 컸나? 라고 잠깐 위축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저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러 오신 거더라고요. 맞아요. 프로그램북을 주시면서 저희 책은 너무 즐겁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엽서에다가 네. 메모를 해서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깨달았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갓김치 담그는 갓 is everywhere고 전국에는 아니지 전 세계 각지에는 톡토로 is everywhere다라는 걸 또 새삼 실감했죠. 네. 하나 씨는 또 얼마 전에 그걸 크게 실감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함께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마침 그중에도 톡토로가 계시기 때문에 호프마당을 오랜만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거기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어느 분께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근데 톡토로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깡깡하다와 전보광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엘토로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아니 근데 엘토로님은 LA 톡토로님이잖아요. 아니 엘토로님이 여기 어떻게 계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에게도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와 계신다고 소식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나중에 그것은 선우 씨랑 얘기를 하다가 맞다 그랬었지 기억이 났지만 저는 엘토로님은 저희도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호프마당에서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여러분 엘토로님은 참 말씀을 차분하게 우아하게 하시는 글과 닮은 분이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호프마당 사장님께서도 저희에게 해외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트렁크를 끌고 와서 바로 호프마당으로 오시는 톡토로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었는데 실제로 하나 씨가 그렇게 엘토로님과 마주쳤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선우 씨는 다른 공연을 보러 갔다가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잠깐 들러서 인사를 사장님과도 하고 갔었는데 그 조금 전에 엘토로님이 오셨다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안타까웠죠. 그러게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톡토로임을 서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굿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던데 뭐 글쎄요. 한번 조금 기다려 봐주세요. 저희가 내년 식목일쯤에 1주년이 되잖아요. 뭔가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장담은 하지 않겠고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조금 기다려 보시라. 네.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뭔가 표식이라든가 굿즈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조금 준비 기간을 가져보고 1주년 때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서로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톡토로세요? 이렇게. 토로? 야너도? 왜냐하면 톡토로세요 이게 귀엽지 않나요? 만약에 그러게요.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이면 네 뭐라고요? 아니 이웃의 토토로 보셨냐고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톡토로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오픈 채팅방에서 폭발을 해서 지금은 마침 카카오의 서버 화재 때문인가요? 카카오톡 접속이 잘 안 돼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하겠는데 150명 정도가 넘어갔고 그리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대요. 오픈 카톡방의 상황을 DM으로 또 저희에게 알려주신 분들도 있어서 아주 다양한 책이나 팟캐스트, 영화 같은 걸 추천하고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돈독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다른 톡토로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도 오픈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서 친구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여름 한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름의 기본 자세는 수평 자세다. 가을의 기본 자세라기보다 가을의 기본 동작은 걷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립보행이죠. 여름에는 와식 생활, 가을에는 직립보행. 사족보행은 안 된다. 아까 스튜디오로 오면서도 나날이 정말 이 단풍에 물드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매번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가을처럼 시시각각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좋은 때가 없죠. 그리고 저는 항상 걷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걷기에 괜찮은 기상 상태인 시즌이 1년 중에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또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도 우산이 좀 없어도 걷기가 용이한 그런 도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씨도 기억할 텐데 우리 이옥선 작가님께서 서울에 잠시 빅토리노트 관련해서 출장을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식사할 장소를 정하는 와중에 엄마랑 이 정도 거리는 걸어 다니는 거 괜찮아 라고 해서 어느 식당을 예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날씨 상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걸어서 식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갑자기 예약을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맞아요. 그때도 느꼈어요. 아, 우리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날씨의 문제로 걷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요즘처럼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추워서 껴입지 않아도 되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지도 않는 계절에 최대한 많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 계절에는 걷지 않으면 좀 손해죠. 여기서 걷기라는 것은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걷기는 산책. 근데 또 이 워낙 빠른 민족인 한민족이다 보니까 몇만 보씩 내가 앱을 돌려가며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걸음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는데 오래 걸으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내가 오늘은 몇 보 걸었다 보다는 오늘의 이 파란 하늘과 저기 흩어져 있는 새털 구름과 나날이 변해가는 단풍에 물든 정도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좀 느릿한 산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산책에서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구분법은 뭐냐면 목적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목적지를 얼마든지 변경해도 되는 것. 쉴 때가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산책이 되곤 했거든요. 목적지가 있고 또 걸음수, 시간 제한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산책이 아니라 도보 또는 경보가 되죠. 물론 운동으로서의 걷기도 상당한 미덕이 있죠. 그리고 빠르게 걸음수를 채우면서 얻게 되는 운동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예쁜 계절에는 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나만의 속도로 좀 자유롭게 즐기는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처 없이 정해진 처소, 목적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오늘 나누는 대화처럼 말이죠.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두 사람의 남녀가 도시를 정처 없이? 정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끝없이 얘기를 나누는 영화예요. 한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고요. 그 영화의 배경은 가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유럽의 여름이라 아주 찌는 듯이 덥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비포 선라이즈. 맞습니다. 그렇게 덥지 않아서 좀 쾌적하게 같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비포 선셋은 무슨 계절이었죠? 가을쯤 아니었나요? 선셋은 정확하게 계절 배경이 생각이 안 나고 왜냐하면은 선라이즈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학생이고 여름방학에 이제 여행하러 유럽에 왔던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인가요? 4편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저희는 1, 2, 3편 모두 아주 좋아합니다.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는 가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 다르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봤던 영화고 제가 대학생일 때 대학생들의 얘기를 본 거라 선라이즈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가장 여러 번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들의 나이 드는 과정이 우리 똑같이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비포 선셋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선라이즈도 너무 좋아하지만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너무너무 길게 남아서 선셋을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셋 마지막 장면에 줄리 델피가 노래하면서 니나 시몬 흉내를 내며 맞아요. 비행기를 놓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시가 비행기 타러 가지 않고 둘이 거기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하지만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아니라 미친 듯이 투닥거리는 영화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네, 이어지죠. 미드나잇이 나오게 됐죠. 전 선셋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너는 비행기를 놓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I know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다음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비포 선라이즈에서 배경이 비엔나였죠. 오스트리아의 빈인데 두 사람이 기차에서 만나서 우연히 자기들의 일정을 바꾸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이 도시를 같이 구경하지 않을래? 라고 하고 기차에서 내려서부터 온갖 곳들을 걸어다니면서 얘기 나누고 샵에도 들어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도시를 떠도는 그 걸음걸음이 어딘가에 가만히 멈춰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와 너무 다르게 전개가 되죠. 같이 그렇죠. 걷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그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속도감도 참 적절하죠. 보고 있는 사람도 물론 그들의 수다는 끝없이 다다다다 이어지지만 그 걸음의 속도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도 숨이 막 가빠지는 추격전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참 좋죠. 너무 저희가 살고 있는 곳 중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울도 가을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기에도 가장 좋고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때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무 때나 멈춰 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의 도시도 여행자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 씨가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는 게 산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목적이 없이 불쑥불쑥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 보고 멈춰도 보고 이런 것들이 그곳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낯선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도 앞에는 어떤 곳으로 떠나기 전의 마음, 떠나간 곳에서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기, 일상을 여행처럼 살기 위한 마음가짐, 그 철학에 대해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행의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도 바로 가을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몇만보, 걸음수, 더 늘어가는 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걷는 게 더 즐거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하거든요. 인생은 레벨업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길 좋아하고 그 레벨업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약간 풀어주는 순간 시야가 탁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목표 지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달까? 그럴 때 가을에 스펙트럼을 넓히는 정처 없는 산책을 할 때 톡토로 여러분들께 나무를 좀 관찰해 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처럼 단풍이 들어갈 때 조금 빨리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가 있는데 자, 맞춰보세요. 향기가 독특하고 달고나 캐러멜 향이 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건 저희가 같은 책을 읽어서 알고 있죠. 이소영 선생님의 식물의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개수나무.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냄새도 같이 맡았었잖아요. 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달큰한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아주 선우 씨가 비염이 심하지 않았다면 정말 확실하게 느꼈을 텐데 달고나 향이 납니다. 개수나무가 단풍이 들었을 때 그때에 나오는 성분이 말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실제로 설탕을 태울 때 나는 성분이랑 같은 거래요. 개수나무는 잎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고 동글동글 꽤 귀엽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저게 혹시 개수나무가 아닐까 싶으실 때는 바로 이 계절에 지금 가까이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뾰족한 하트가 아니라 약간 둥글둥글한 귀여운 하트예요. 맞아요. 그 식물의 책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는데 식물 세밀화가이신 이소영 작가님이 낸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식물의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세밀화와 함께 쭉 설명을 해 두셨죠. 네. 식물 그림이라는 것은 너무 예쁘고 또 식물과 책이라는 게 성격이 저는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식물 관련 책들이 많죠. 외서 중에. 번역이 된 것들도 많지만 거기 나오는 식물들을 쉽게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나무는 실제로 어떨까? 좀 상상해서 그칠 때가 많잖아요. 선우 씨와 저도 함께 랩거를 열광하며 읽고 난 뒤에 하와이에 가서 거기 나왔던 나무가 이 나무일까? 저 나무일까?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나무는 아니죠.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식물의 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로수들, 이를테면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들, 그리고 외래종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근해진 뭐 이를테면 몬스테라라든가 이런 식물들부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산책을 하시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도 이 책을 들고 나무를 관찰해 보시면은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는 식물들이 대체로 초록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가 봄에 꽃이 필 때 꽃을 통해서 아 이게 이 나무였구나 저게 저 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가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을에 온갖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어떤 나무는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어떤 나무는 갈색이 됐다가 잎을 툭 떨구고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의 주변을 좀 민감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행나무가 샛노랗게 물드는 것을 워낙 매해 보니까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또 흔한 가로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선우 씨 우리 안산 갔을 때 기억나요? 예전에 저희가 전형적인 중년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곤양온천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안산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은행나무 길이 예쁜 데가 있다더라 해서 갔었죠. 근데 그때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은행나무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구가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뭔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보기 좋은 멋진 광경이었지만 그분들이 특히나 축제처럼 막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는 가을마다 바라보게 되는 이 노란 은행잎이 처음 보는 몇 번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장관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란색으로 그렇게 은행나무처럼 화려하게 물드는 다른 나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나무가 아예 없다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아열대 기후인 곳도 많으니까 단풍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년 내내 거의 여름의 기후인 곳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색색깔로 나뭇잎들이 물드는 것도 장관이겠지만 샛노란 잎들이 가득 파란 하늘 배경으로 있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자의 눈처럼 바라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겠다 싶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 여행 갔다가 어느 잘 조성되어 있는 영국식 정원을 관람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예쁜 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맵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맨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은 익조틱 가든이었어요. 익조틱 가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국적인 나무들이 있다라고 특별하게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 저희는 가면서 점점 더 기대를 했죠. 근데 갔더니만 철쭉이 가득 있는 거예요. 철쭉과 한국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에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갑자기 한국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어떤 종류로 비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맞아요. 익조틱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자국을 중심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익조틱 가든이라고 하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식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는 똑같이 식물원에 익조틱 가든이다 하면은 뭐 사막 기후의 식물들이나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우 씨 혹시 그 환경과 원예 수업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주로 수업 시간이 짧고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해서 환경과원에는 1학점인데 수업 일주일에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수업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커다란 강당에서 하고 그 머리가 하얀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저 그거 A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20몇 년 지났지만 왜냐면 제가 축하드립니다. A 받은 게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을 들을 때 아주 즐거웠고 그 교수님께서 이 학교 안에 보면은
이 길의 이름이 백양로인데 그게 왜 백양로냐면 백양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백양나무 이파리를 관찰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였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숙제를 받고 났더니 캠퍼스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백양나무를 발견했을 때는 아, 이게 앞뒤가 색이 다르고 뭐 뒷면에는 솜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에 흔들리면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구나. 그런 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가 거의 대부분 가물가물한 와중에 그 수업만은 아주 즐겁게 들었고 그때 백양나무 잎을 관찰했지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수업이네요.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초등학교, 하나 씨와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국민학교 때 방학 탐구생활 과제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때는 그런 활동 자체가 배움이고 공부였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식의 정말 살아있는 지식, 관찰을 통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죠. 아니 근데 새삼 이 탐구생활이라는 단어가 말이 조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었고 방학 때는 탐구 생활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탐구 생활을 해야죠. 요즘 학생들은 탐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나요? 저희는 전혀 모르죠. 그 탐구 생활이 조금 항상 재미있는 책들은 판형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회과 부도처럼 그런 큼직한 책 안에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실습이나 조사를 해서 그거를 붙여야 되는 과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학 끝날 때 되면은 책에 막 여러 가지 숙제 붙인 것 때문에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늘어나잖아요. 저는 숙제를 또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책을 처음 받아든 순간의 흥미로움 같은 것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런 탐구 생활의 정신을 가을 같은 계절에 탑재를 한다면 이 계절을 더 즐겁게 날 수 있겠죠. 네. 은미체에 이어서 탐구 생활. 탐구 생활. 너무 좋다. 아까 가을에는 산책을 하면은 매일매일이 다채로운 색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드라마틱해지죠.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약간 정색을 하고 바라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변화인 거잖아요. 드라마틱한 변화인 거잖아요. 네. 겨울이 되면은 다들 가지들이 앙상하게 있고 눈이 왔을 때는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만 생명현상으로서 변해가는 것들은 가을만큼 봄의 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사람의 감성에 아주 큰 작용을 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또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녀가 헤어지거나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휘말렸다가 끝이 씁쓸해지거나 할 때는 언제나 계절이 낙엽지는 가을이죠. 맞아요. 가을이 그런 면에서 좀 쓸쓸함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정도까지는 너무 예쁘기도 하죠. 그렇죠.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주변 나무들이 이제 찬란하게 빛을 뿜기 시작하는 때고 11월 초 정도까지가 절정을 이루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뒤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긴 겨울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추위에 취약하고 해가 일찍 떨어지면 좀 마음이 슬퍼져요. 제 여름을 또 좋아하잖아요. 맞다. 날이 길고 해가 늦게 지고 이런 계절을 아끼기 때문에 좀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은 좀 필연적으로 쓸쓸한 마음이 드는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늦가을이 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낮이 그렇게까지 짧아지지 않았을 때 요때가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기에도 참 좋죠. 많이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가을이 가장 책을 안 읽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집 밖으로 놀러 나가기 제일 좋을 때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까지 책을 읽겠습니까? 오히려 여름 휴가 때는 낮에는 막 물놀이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책을
추리소설이나 단편소설집 그리고 즐거운 에세이 이런 거 읽으면은 여름은 또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여름에 한낮에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 더위를 피해서 책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고 가을은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필요한 때인 말이 거죠. 필요한. 여름에는 또 정자세가 수평자세이기 때문에 누워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 좋죠. 하지만 가을은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죠. 팟캐스트를 들으면 모를까. 예전에 이길보라 감독님,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만드신 이길보라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번에 우리 전주 갔을 때군요. 전주 맞아요. 영화제 전주 갔을 영화제 때. 기간에 출장 갔다가 역에서 택시 잡는 줄에서 마주쳤죠.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전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길보라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나요? 베니스 영화제를 가셨는데 여기 바다랑 햇빛 이 여러 공기와 건물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난 이제 극장에 들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가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나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왜 불 꺼진 극장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물론 영화제에 온 감독님이니까 영화를 보러 간 것은 맞는데 그럴 때 그쵸 누구라도 현타가 오겠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베니스 영화제도 그렇고 칸 영화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밖에서 놀기 좋은 해변에서 영화제를 하는 거죠? 지들이 익숙한 거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 너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자기들은 영화도 보고 하는 거죠. 익숙하니까. 베를린 영화제는 좀 이해가 가요. 베를린 겨울에는 그쵸. 좀 스산하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칸과 베니스 좀 의문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가을에는 책을 읽기보다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정처 없이 좀 산책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활자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글자를 좀 읽어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너무 모범시민인 분들을 위해서 열하일기를 썼던 연암 박지원의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천지자연이 독서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이에 쓰여있는 마른 먹물 자국을 보면서 세상을 파악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려고만 들면 천지자연이 독서라는 거죠. 맞아요. 가을에는 가을 운동회도 있고 소풍, 요즘은 체험학습 그런 것들을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배움인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시작되면 집에 들어앉아서 읽고 쓰고 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름, 겨울이 독서나 영화를 보기에는 더 나은 때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이 쾌적함을 즐길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명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선우 씨가 소풍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맨날 보는 바다 소풍으로 또 간다? 아니 해운대에 있는 학교에서 해운대로 소풍을 간다는 건 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더 어릴 때는 이를테면 그 송정 옆에 보면 조그만 언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고 놀았는데 뭐 유엔 공원 이런 데 갈 때도 있고요. 근데 바다도 참 많이 갔어요. 근데 바다를 가는 것은 아주 익숙하니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지가 않고 솔밭 같은 데를 가을 소풍을 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솔잎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잘 말라 있으면 그게 밟았을 때 스폰지처럼 폭신폭신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토리라든가 밤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은 갓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또 윤기가 차르르하고 얼마나 예뻐요. 솔방울 같은 것도 떨어져 있으면 참 애들이 바닥을 보면서 뭘 주워서 놀고 이러기에 좋은 정말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죠? 맞아요. 이거는 하나 씨가 해줬던 얘기인데 기억하시나요? 소풍과 피크닉의 차이점. 알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과 피크닉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김밥을 싸가면 소풍,
샌드위치를 사가면 피크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김하나 씨가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천재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선우 씨가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봐, 낮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게 프리랜서 최고의 이점이야. 이러면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한강에 오늘은 김밥을 싸갔으니 소풍이고 샌드위치를 사가면 이게 피크닉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때 정말 자전거 타고 가방에 보온병이랑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 넣어서 돗자리 하나 넣어가지고 한강에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날씨도 사실 1년에 길지 않죠.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먹는 얘기 시작했네요. 우리 묵고제비님께 가을에 네. 만약에 우리 바로 옆 동네에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왔어요. 선우 씨가 달려가서 저 무슨 노래 부를지 정해야 되나요? 노래는 정했어요? 생각나나요? 노래 글쎄 신나는 거 해야 되는데 좀 고민해 볼게요. 저 옆에서 랩할게요. 그리고 랩 들어간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회자인 김신영 씨에게 뭘 싸가서 특산물을 주고 싶어. 입에 넣어줘야 되는. 이 계절이야. 가을에 뭘 주겠어요? 저는 태추 단감이요. 태추 단감 바로 나오네요. 네. 태추 단감은 단감 중에서 독특한 종이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백화점 식품관에 의뢰를 받고 글을 한 편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하나 씨나 저나 단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감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추석 즈음에 그냥 가족들이 차례상 지내고 나서 나눠 먹는 그런 과일처럼 인식이 되어 있고 일부러 잘 사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랐을 때 그 가운데 부분이 좀 텁텁하고 맞아요. 텁텁한 맛이 있죠. 씁씁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깎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과나 배 같은 건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기가 괜찮은데 단감은 껍질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깎을 때 약간 코어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는 잘 사 먹지 않았던 과일인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태추감을 한번 먹어봤잖아요. 네. 이것을 저희에게 전파해 주신 분은 우리 이옥선 작가님. 맞다, 하나 씨 그랬군요. 어머니세요. 네, 하나 씨가 부산 집에 다니러 갔다가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감이 있다 좀 싸가라라고 하셔서 잘 안 먹는다. 단감이면 괜찮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옥선 씨께서 나도 단감을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이거는 먹어봐야 된다. 이거는 먹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권하셔서 원래 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아니면 됐다 마치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먹어보라는 말씀에 하나 작가가 싸와서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질감이 좀 충격이 있죠. 보통의 단감이 조금 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쫀득함이 있고 많이 익으면 좀 물컹해지는 반면에 태추감은 물기가 되게 많고 아삭아삭해요. 정말 아삭아삭하죠. 그 씹는 질감이 좀 약간 배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단감에 약 20% 정도의 마를 섞은 것 같은 그런 아삭아삭함이 있어요. 맞아요. 마 같은 질감도 있어요. 이렇게 물기가 아주 많은 마나 배같이 사각사각한 그런 맛이 나고 맛 자체가 좀 진하기보다는 되게 라이트하게 가벼우면서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감 특유의 좀 씁씁한 텁텁함보다는 약간 향긋하고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색깔 자체도 좀 감색보다는 그러니까 감색이라는 게 남색을 뜻하는 감색이 아니라 감 자체 오렌지빛 진홍색 그런 같은 진홍색보다는 약간 밝은 노랑에 가깝죠. 샴페인색 정도? 약간은 푸른기가 있을 때 먹는 게 맛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껍질이 초록색일 때 이거 너무 떫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갈 때 그 의심을 딛고 이기고 코어 힘을 발휘해서 껍질을 깎아서 그렇게 먹어봐야 하고요. 정말 먹어볼 만한 그런 감입니다. 이게 과일별로 품종을 골라서 먹는 거를 요즘은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묵고제비님께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감 말고 네. 또 가을에 많이들 먹는 게 사과 아닙니까? 네네. 사과 중에는 또 추천할 만한 품종이 있을까요? 사과는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과 신 걸 잘 못 먹는 사람의 사과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신 걸 잘 못 먹는 편이죠. 하나 씨처럼 신맛에 좀 약한 분들은 시나노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껍질이 노랑에 가까운 그 색에 좀 산미보다는 단맛이 더 강조된 그것도 요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품종이고 저는 사과의 신맛도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사과 품종은 감홍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저 신맛 잘 못 먹는데 감홍 맛있었어요. 네, 감홍은 지금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나오려나 아무튼 조금 늦은 가을에 재배되는 품종이었던 것 같고 껍질색이 좀 많이 진한 편이에요. 진한 빨간색이고 좀 단맛과 신맛이 다 강한 편인 그런 품종인데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또 배 중에는 추황배가 참 맛있습니다. 추황배. 추황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배 품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석쯤에 많이 먹게 되는 배가 신고배래요. 신고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고라는 품종이 좀 모양이 둥글고 매끈하게 예뻐서 추석 때 차례상에 놓는 용도로 많이 인기가 있는 배인데 추황배는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겼기 때문에 좀 선택이 안 되는 품종인데 이 못생김에 가려져서 이렇게 마시는 걸 몰라봤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요. 퇴치해야 됩니다. 농작물에 관한 외모지상주의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벗어나야 우리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손해야. 외모지상주의 손해다. 그러니까 이 추황배는 껍질이 좀 거무튀튀하거든요. 약간 흠집도 아닌 것이 좀 까만 부분들이 많이 있고 모양도 그렇게 둥글게 균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물기가 많고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 묵고제비님께서 먹는 거 가을의 특산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전문적으로 숨도 안 쉬고 지금 거의 랩하듯이 했네요. 맞아요. 어떤 경보대회 아나운서처럼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여러 개월에 걸쳐서 많이 맛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짝 티저인데요. 조만간 배에 대해서 저희가 쫙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추황배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하신 태추감, 감홍사과, 추황배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그리고 참 뭐랄까요? 현대적인 맛이랄까요? 전통적인 과일이라고 보통 감, 사과, 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이 품종들은 제가 느끼기엔 세련된 맛들이 나요. 네, 아주 맛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 품종들이 보이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철 음식이라고 할 때 이전에는 생선이나 해산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찾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저는 제철에 그 계절의 채소나 과일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오뚜기 스프 있잖아요. 크림 스프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먹던 맛이라 그 맛이 계속 그 맛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게 패션보다도 더 계속 변해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맛 같은 맛을 내려면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네,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그 맛을 맛있게 느끼게 하려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품종들 같은 것은 여러 실험을 거쳐서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 과일은 싫어해. 그 채소는 나는 입맛에 안 맞아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품종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시는 게 또 인생에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주 독서대전 갔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서대전에서 바로 거기가 전주 향교 근처라 가지고 향교길이라고 하죠. 한옥 마을이 있고 고즈넉한 길을 따라서 저희가 저녁에 산책하듯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2시간짜리 긴 강연을 마치고 막 정신없이 사인도 하고 그러고 몇 걸음 안 벗어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던 커다란 행사장에서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사방에서 풀벌레 소리가 나면서
고즈넉한 골목길에 접어드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선우 씨한테 와, 황선우 나는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는 건 처음이야. 되게 운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몇 걸음을 걷다가 이내 서라운드였던 이유를 발견했죠. 네, 이내 이 운치가 좀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방에서 스피커로 풀벌레 소리를 틀고 있던 거였죠. 맞아요. 이렇게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운치라니 뭔가 의심스러운데 싶었더니 그 중간중간에 전봇대마다 다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엄청 큰 소리로 벌레 소리를 틀어놨더라고요. 그 볼륨이 조금 더 낮았더라면 더 좋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녁에 괜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보다는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걸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왜 창덕궁 갔을 때도 그런 배신감 느꼈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새소리를 틀어놨었죠. 와, 새소리가 들리고 역시 궁이 좋구나. 한참 걷다가 뭐야,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였어? 저희 엄마 이옥선 씨가 한 번은 집에 귀뚜라미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귀뚜라미가 막 큰 귀뚜라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귀뚤귀뚤 이렇게 우는 소리가 풀숲이 아니라 집 안에서 울면은 소리가 제법 또렷하게 크게 들려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 귀뚜라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가가 울어사트라 똘똘이가. 엄마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네. 가가 그렇게 노래를 해사태. 그래서 걔를 똘똘이라고 부르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었어요. 반려 귀뚜라미가 됐어요? 네. 근데 잘 때 귀뚜라미가 막 내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집안 어딘가에서 귀뚤귀뚤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가을밤 같고 꽤나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3일째 되던 날인가 외출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똘똘이가 안 울길래 엄마 똘똘이가 안 우네요. 그랬더니 내가 치기 삐다. 어머니! 아니 이름을 왜 붙여줬냐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관계가 생겨나는 거라고요. 잡아서 놓아주려고 하셨을 거라는 힘 조절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회하셨네요. 네. 이야기 들으니까 정부희 박사님의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책도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보려고 잡아다가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얘가 없어져서 막 놀라서 온 집안을 찾고 이런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귀뚜라미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 욕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욕실이 좀 따뜻해서. 똘똘이도 욕실에서 마지막을 맞았대요. 똘똘아. 근데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읽어두길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번 느낀 게 전국 노래자랑에서 박현빈 씨가 초대 가수로 나왔는데 되게 화려한 베스트와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제가 되게 비단벌레 같다. 굉장히 반짝거리는 여러 총천연색의 그런 자켓이었죠. 반사광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자켓이었죠. 아까 식물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곤충의 종류라든가 식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친절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게 현실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박현빈 씨의 비단벌레 같은 자켓을 발견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여둘픽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여둘픽에서는 많은 경우 소비재 같은 거를 많이 소개했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떤 음악을 소개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써 없앨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을을 맞아서 걷기 좋은 장소를 하나씩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국내에서 여행 다닌 곳 중에 참 좋아하는 지역으로 세 손가락 안에서 잘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곳이 담양입니다. 담양 좋죠. 네, 담양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국내 여행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거의 처음쯤으로 갔던 곳이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많이 갔고 매 계절마다 그러니까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을에 갔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담양은 유명한 곳들이 많죠. 뭐 소세원도 있고 시경정, 면항정 등등의 그런 정자들, 원림들 이런 데를 구경할 수도 있고 대나무 숲길도 있고 메타세코이아 숲길도 있고 워낙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곳은 관방제림입니다. 선우 씨와도 함께 가을에 갔었죠. 그랬죠. 그곳은 천이 흐르고 뚝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이가 꽤 되고 예전 모습에 비해서 요즘은 정비를 많이 했지만 그 정비가 과하지는 않고 조경도 아주 잘 돼 있어서요. 가을에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걷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여들톡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라든가 이런 곳도 좋지만 그런 곳은 절과 인접해 있는 산속에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라면은 관방제림은 담양군에서 어디 멀리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심가에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요. 맞아요. 네. 평지예요. 맞아요. 그렇게 붐비지 않은 때는 주차를 하고 걸어가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우리 묵고제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 그렇죠. 여기 관방제림 주변에 특산물처럼 많이 먹는 음식이 국수입니다. 국수집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이 천변을 따라서 분포를 해 있고 사실 맛의 차이는 크게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가 유명하다는 데들이 많이 있고 계절이 좋을 때는 평상 같은 것을 내놓고 그 바로 아래에 담양천을 내려다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해 놓은 밥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수를 한번 드셔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아주 단순한 멸치국수들인데 참 맛있고 그 길을 따라서 쫙 걷고 나서 멸치국수집에 쓱 들어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곳에 따라 구운 계란 이런 거를 주시거든요. 그런 거 곁들여서 하나씩 먹고 또 걸으면은 참 좋죠. 네. 단지 그 길만 추천을 드리기에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불어 막 찾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럴만한 게 담양은 갈 곳이 참 많은 곳이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많이 없다면은 소세원만 들러보셔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맞아요. 소세원도 단풍철에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죠. 그 담양을 좀 더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국민 베스트셀러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제 1권에 보면 담양에 대한 그 담양에 있는 원림과 정자들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걸 보면은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지죠. 그렇게 한번 가을 여행을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군데를 추천을 할게요. 제가 소개하려는 곳은 부여의 부소산성입니다. 부여도 하나 씨랑 같이 갔던 여행지죠. 우리가 코로나 직전 가을에 갔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19년 가을에 이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백제 금동향로를 서울에서 먼저 보고 나서 갔었나요? 아니요, 그 금동향로 특별전을 그러니까 백제 고분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그 금동향로는 부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특별 전시를 하는 걸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금동향로를 보러 가야겠다 해서 갔죠. 맞아요. 그렇게 부여에 가게 됐는데 향로도 물론 멋있었고 근데 부여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제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역사 때문인지 아니면 가장 번성했었던 그 시기로부터 많이 지나와서 그런지 혹은 어떤 인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된 그런 문화 유적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이 붐비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가을 시즌에 되게 잘 어울렸어요. 약간 고즈넉하고. 그죠? 뭔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가을 운치랑 잘 맞는구나 생각했었죠. 맞아요. 지역 자체가 좀 고즈넉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늦가을 정취랑 아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부소산성은 말하자면 부여군에 있는 작은 언덕이에요. 산이라고 해서 막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되는 곳은 아니고 천천히 한 2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산성 자락이고 여기에 그 유명한 낙화암도 자리를 하고 있죠. 뭔가 담양이 따뜻하고 밝은 기운의 그런 예쁜 곳이었다면 부여 부소산성은 좀 쇠랑미가 굉장히 진하게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또 관리는 잘 돼 있었죠. 산책하기에는 쾌적하게 되어 있는 곳이었죠. 네. 그 쇠랑미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지만 어떤 미감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제국이 융성해서 뭐 돌로 된 멋진 건축물들을 지었다가 뭐 성 같은 걸 지었다가 그 제국이 다 쇠락하고 나서 그 터에서 느끼는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쇠랑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쓸쓸한 느낌. 우리가 왜 가문사지 경주? 그 가문사지에 갔을 때 옛 절터 같은 데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융성했으나 그것이 사라진 곳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여는 만약에 그런 미를 생각하고 간다면 그걸 참 충족시켜주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또 희한한 막국수집이 있었죠. 우리 묵고제비는 먹는 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여에 간다고 했을 때 추천을 해주신 곳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좀 문을 닫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추천받은 데들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막국수집이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소산성에서 내려와서 거기 이제 주차장 근처에 보면은 거기도 커다란 강이랄까요, 천이랄까요, 그런 곳이 있었고 그 옆에 천변이 아주 휑하게 넓었는데 인적이 드물고 근데 또 관리는 잘 돼 있고 맞아요. 아주 거기서도 이상한 쓸쓸한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막국수집이었죠. 막국수집에는 사람이 꽉꽉 들어차 있었고 그곳은 그날 하루치의 것이 소진되면 일찍도 문을 닫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가보시면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네, 담양은 멸치국수, 부여는 막국수다. 그런 말씀. 부여에 가시면은 아까 금동향로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런 너무 중요한 뭐 석가열의 불상이다. 뭐 그래서 보물 몇 호다. 그래서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막 너무 작아서 10cm가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금동향로는 그렇게까지 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높이가 61cm였고 굉장했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게 조명이랑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기에 이제 부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하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한 번은 가서 보셔야 할 유물이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작은 조각인데. 맞아요. 악사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그 향로가 발견된 경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국립부여박물관을 만들 때는 아니고 다른데 건물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팠다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향로가 발견이 됐죠. 논두렁 같은 데서 그게 완전히 콘크리트로 뒤덮일 뻔했는데 그 상태로 발견했는데 발견 당시에 사진이 박물관에 있어요. 진흙투성이로 발견이 된 너무 어마어마한 보물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고 하면서도 그리고 개발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게 뭔가 그 흙 사이에 진공 상태에 뭔가가 벌어져서 그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꼭 가서 볼 만한 그런 문화재입니다. 그곳에 이어서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으니까 그 근처를 돌아보시면 좋고 국람지라고
수련이 아주 많은 수련이었나요? 연꽃이었나요? 저는 그 둘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수련은 물에 약간 붙어 있고 연꽃은 물에서부터 좀 위로 올라와서 훨씬 더 좀 큰 게 연꽃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람지라고 하는 곳도 아주 드넓게 있고요. 부여도 다녀보면은 쏠쏠이 다닐 곳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곳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사실 여행을 갈 만한 시간 여유를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를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줘야 돼가지고 어디 1박 2일로 간다던가 하는 것은 어렵죠. 네, 지금 얘기한 담양이나 부여도 저희 고양이들이 그래도 건강이 조금 더 나았던 시기에 다녀온 곳들이고 지금은 그렇게 짬을 내서 여행 갈 여유는 없는 시기인데 그럴 때도 주변에 가까운 곳들을 잠시 둘러보는 것도 이 계절을 만끽하는데 부족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훌쩍 그렇게 잘 가는 곳은 집에서 차로 15분이면 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 서대문 안산입니다. 여기에 많은 산들처럼 둘레길, 자락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데크를 따라서 어렵지 않게 조금만 걸으면 숲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숲이 되게 큰 나무들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가을에 정말 짧게 1시간 안 되게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정취를 아주 깊숙이 느끼고 올 수가 있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서 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뒷산이기도 한데 어쩜 이렇게 깊은 숲으로 갑자기 들어온 느낌이 들지? 하고 신기할 거예요. 거기도 추천을 드리고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 서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추석 때 다녀왔던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올림픽공원만 걸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이 파란 하늘과 미세먼지 황사 없는 날은 상쾌한 공기와 단풍, 낙엽 많이들 즐기러 집 근처에 좋은 산책 코스를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는 곳 근처에서 가을을 최대한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참, 선우 씨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가요? 수다 떠는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얼결에 저희가 잘 먹고 마시는 것들, 잘 쓰는 물건들 이런 걸 소개하다가 점점 음악회도 소개하고 큰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생각 못한 여러 광고들을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새로운 카테고리의 광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여둘 애드는 제5회 서울 동물영화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라 동물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던 행사고요. 이번부터는 SAFF 서울 애니멀 필름 페스티벌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서울 동물영화제입니다. 네,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주최를 하고요. 서울특별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큰 행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카라에서 주최를 한다는 것만 들어도 짐작이 되시다시피 이 서울동물영화제는 다양한 상영작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또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돌아보는 그런 영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상영작 규모에 비해서 지금 5회에는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큰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메가박스 홍대의 2개 관에서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상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편 경쟁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번에는 새로 생긴 긴급한 동물 현안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섹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동물은 물건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비인간 인격체라고 하는 스페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어떤 이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게 재물손괴죄로 구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 국회 상정조차 되지가 않은 채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 동물의 권리 그리고 동물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저희의 친구가 동물 구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산에서 유기가 된 듯 보이는 개를 구조해서 그 개가 낳은 강아지들을 입양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중에 여러 형제들 중에 곰순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보고 자꾸 마음이 쓰여서 왔다는 외국인이 있었대요. 이 외국인 분은 한국에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내고 좀 있으면은 덴마크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곰순이를 보러 보호소로 온 거죠. 그래서 보고 가고 또 고민하고 다시 연락을 취하고 또 보고 여러 번을 하고 나서 결국은 덴마크로 곰순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곰순이를 덴마크로 이동시키고 하려면은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 입양을 원하는 덴마크 분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희 친구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덴마크는 반려동물 관련 선진국이죠. 모든 반려동물은 다 등록이 4개월만 지나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나라 전체의 유기견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4마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개농장, 어디 개를 억지로 번식시키는 그런 등록되지 않은 여러 곳들에서 수없이 많은 강아지들이 정말 이른바 생산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 수를 파악할 수도 없죠. 나라에서 관리를 하지도 않고 사적인 보호소도 너무 많고 그런 보호소들 중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덴마크로 곰순이가 결국은 지금은 갔어요. 곰순이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훈련을 아주 오래 하다가 덴마크로 간 것이었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공유해준 영상을 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동물들의 여러 실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영상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화제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4마리가 버려진다고 해도 아주 다행일 정도로 그런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전히 동물을 쉽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한국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동물권 행동 카라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체죠. 이번 영화제에서도 카라의 전 대표로 오래 활동하셨던 임순례 감독님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의 친구이자 또 리틀 포레스트 때 임순례 감독님 영화의 프로듀서로 일을 하면서 영화에 등장했던 개를 입양을 하기도 했던 구정아 프로듀서가 집행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때 구정아 PD가 또 명언을 제조했죠. 고양이랑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처음 이제 개를 입양해서 지내면서 깜짝 놀라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개는 자기 생활이 없어? 그때 약간 그 오구를 입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양이들은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근데 오구는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자꾸 사람만 보고 있고 끝없이 애정을 갈구하고 그러니까
녹초가 된 표정으로 너무 당황하고 놀란 거지. 네,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아니 걔는 자기 생활이 없어? 근데 그랬던 구정아 PD가 나중에는 오고 그러면서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개엄마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라에서 또 톡톡히 큰 활동하고 계시는 작사가 김이나님, 배우 김효진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번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맡고 계십니다. 사실 망원동에 얼마 전에 펫샵이 너무 크게 생긴 걸 보고 하나 씨랑 저랑 분개했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죠. 네.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이 동네에는, 동물권에 대해서 선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카라의 사무실과 정말 멀지 않은 곳인데, 그런 동네 분위기를 모르고 이런 데가 생기다니 하면서, 분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있는 펫샵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야 될 마당에 망원동에까지 그렇게 쇼윈도에 너무 작은 강아지들을 전시해둔 그런 펫샵이 새로 오픈을 하다니 그게 너무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충무로나 이런 데 길 가다가 쇼윈도에 있는 귀여운 꼬물꼬물한 강아지, 고양이들을 보면은 넋을 놓고 보고 있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나가다가 펫샵이 생긴 걸 보고 눈살을 확 찌푸리게 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제 스스로가 느끼겠어요. 맞아요. 우리 자신도 많이 변화했고 성장했듯이 사회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카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서울동물영화제는 포스터가 좀 깜짝 놀라게 예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을 손에 넣을 기회가 있으시면 꼭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작품입니다. 이 일러스트는 그림 보고 딱 알았어요. 윤예지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디자인은 카라의 BI도 진행했었던 스튜디오 F&T에서 아트 디렉션을 맡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죠. 스튜디오 F&T는. 근데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는 워낙 사실 인기가 있고 각광받는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고 시간이 없을 텐데도 동물권이라든가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져요. 또 여기 대표님들도 반려인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열심히 나서시는 것 같아요. 이 포스터에서 굉장히 통쾌한 부분이 일단은 배경의 이 파란 색깔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스럽지만 도시와 사람들 옆에 동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인식하는 그런 개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 거의 산을 덮을 정도의 가장 거대한 눈표범인가요? 네, 눈표범. 설표죠. 네, 설표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로도 색채적으로도 비례적으로도 아주 쾌감을 주는 포스터인데요. 윤예지 작가님은 저희 집에 세워둔 책이 있어요. 산책 가자. 오늘의 주제와도 맞네요. 그러네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길에서 마주칠 법한 여러 강아지들의 그림이 나오는 산책 가자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이 윤예지 작가님의 그림은 어떤 위트와 함께 차갑지가 않고 어떤 유머러스함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배어 있어요. 맞아요. 이 포스터의 그림은 그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담겨있는 한편으로 굉장히 박력이 있죠. 네, 박력이 있고 뭐랄까 이 범상치 않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겨요. 뭔가 인간이 귀여워하고 예뻐하면서 곁에 두는 동물이나 아니면 재화로서 이용하는 그런 동물을 넘어서서 좀 더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동물을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에서 확 다가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동물 영화제 슬로건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슬로건이 The Animal is a Key라고 해서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동물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일종으로서 다른 동물과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얼마 전에 이건 서점원 독토로님이 트위터에 어느 책의 구절을 인용해 두신 걸 제가 우연히 봤던 거였는데요. 녹색 계급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이래요.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생각을 우리가 환경을 아껴야 되고 환경을 더 신경 써야 되고 환경주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에 있고 그 서라운딩을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 자연이겠죠. 물론 환경이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기하는 여러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말의 출발점부터가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는 그런 식의 사고의 전환을 일깨워줬던 어휘가 비인간 동물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그렇지,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 안에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인간은 동물들보다 조금 더 우등한 동물이 아닌 양.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식물, 동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번 영화제에 우리 톡토로님들을 초대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어요.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메가박스 홍대 2관에서 상영되는 개막작 Everything Will Change의 5분, 동반 1인씩 해서 총 10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모할 수 있나요? 저희가 김하나 작가와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행사에 대해서 알릴게요.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댓글로 영화제에 대한 기대평도 좋고요. 동물권에 대해서 요즘 하고 계신 생각 같은 것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5분을 뽑아서 초대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DM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영작들을 쭉 훑어보고서 어떤 영화가 흥미로울까, 어떤 영화가 좋을까, 시놉시스를 보고 한번 골라본 영화인데요. 이 Everything Will Change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합작한 픽션이고 설정이 2054년의 미래예요.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에서 모든 동물이 다 멸종해 있는데 여기서 세 친구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사라진 생물 다양성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 목이 기다란 동물 사진을 구하고서 이게 AI 합성 이미지는 아닌지, 정말로 이런 동물이 있었을까? 라면서 이 기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동물의 정체를 찾아서 모험에 나서는 건데요. 기린을 제가 최근에 중국 신화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동물이 어딨어 싶은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요. 자연은 사실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목이 긴 동물이 실제 하잖아요. 몸에 줄무늬가 있는 동물도 있고 공작처럼 너무 화려한 날개를 쫙 반원형으로 펼치는 동물들도 있는데 이 자연에 실제 하는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언제나 훌쩍 넘어서죠. 근데 이 기린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이게 AI 합성 이미지냐 아니냐라는 토론을 하고 이런 발상도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죠. 이 2054년의 인물들이 돌아봤을 때 어째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되도록 인류는 이것을 방치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바로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지는 작품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정해봤습니다. 여러 영화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금 제목과 짧은 소개만으로도 이거 궁금하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New Pig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New Kids가 아니라 철도와 작은 주차장 사이에 3마리의 돼지가 살고 있는데 이 생태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이 3마리의 돼지가 함께 공존하는 실험인 거래요. 돼지들은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받고 주민들의 따뜻한 우정을 제공받지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다큐멘터리고요. 저는 이 영화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캣데디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눈길이 갔는데 뉴욕 거리에서 생활하는 말하자면 노숙자인 것 같아요. 노숙자인 인물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신처럼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록한 그런 다큐라고 합니다. 이 작품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옥섭 감독이 연출을 맡은 여러 짧은 단편들 중에는 사람 냄새 이효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도 있고요. 또 눈표범이라는 프랑스 작품도 있어요. 더 벨벳 퀸이라고 하는 원제를 갖고 있는데 티벳 고원 고지대에 있는 눈표범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야말로 다양한 영화들이 동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여있는 영화제예요. 보고 나면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같은 영상물을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영화제 특유의 바이브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고 온라인 상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예매 오픈을 했으니까 관심 가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고 매진되기 전에 예매도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성원,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 이제 댓글을 읽어볼게요. 후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하늘공원에 억새풀 축제를 보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엄청 시끄러워서 뭔가 하고 다가갔더니 소문에 그 할렘 축제와 대비되는 마포 새우젓 축제를 만났습니다. 한쪽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농협분들의 젓갈 판매로 온통 짠내 폭발이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축제의 교과서 구민 노래자랑 괄호 열고 이지만 대부분 트롯 부르는 어르신 꼭 박자 하나 놓치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야 완성되는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도 엄청 크고 푸드트럭에 할렘 축제는 남의 나라 거지만 역시 축제는 파전과 잔치국수가 난무하는 한국 축제죠. 날이 좋은 공원에서 진행되어서 그 사이에서 회오리 감자 하나 사 먹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마침 여둘톡에서 듣자마자 만나게 되어서 더욱 반가웠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전국 노래자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네요. 그 밑에 익순이님께서도 마침 마포 새우젓 축제를 다녀오셨다고 이런저런 산 물건들도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서 맞아요. 말씀해 쇼핑을 주셨어요. 쏠쏠히 해오셨네요. 지금 저희 동네는 합정역에서부터 마포구청역으로 향하는 그곳의 가로수가 다 느티나무거든요. 느티나무가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사이에는 온통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배너가 흩날리고 있고요. 마포구는 지금 축제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은지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처음 댓글 남기네요. 전 드라마를 진짜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언니들로 인해 우영우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씨들까지 밤낮이 바뀌어 너무 힘듭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그만했는데 뭐라고요? 산후조리원을 꼭 봐야 한다고요? 언니들 진짜 왜 이러세요? 언니들이 추천하는 거면 다 보고 다 듣고 다 읽고 싶단 말이에요. 하셨네요. 아, 또 이런 고충이 있으시네요. 새벽까지 달리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나눠서 낮에 보시기 바랍니다. 선우 씨랑 저랑은 사실 드라마 몰아보기를 잘 못해요. 긴 영상물 시리즈를 집중력 있게 잘 보는 편은 못 돼서 더 크라운 같은 거를 추천드리기도 했지만 몰아서 보기는 잘 못해요. 맞아요. 하루에 한 편, 두 편? 이렇게 긴 기간 나눠서 봤었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드라마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좀 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드라마의 어떤 문법이 저희가 튀겨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너무 인기 있고 히트를 친 드라마들도 저희는 잘 못 봐요. 근데 그 저희의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온 드라마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달려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제주누보 앵콜 애들을 너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윤엄마 14님께서 제주누보 딱 떨어져 가는데 할인 이벤트 너무 반가웠습니다. 언리미트 주먹밥이랑 먹음 기분 좋게 한 끼 뚝딱입니다. 더크라운 정주행을 마치니 11월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하셨네요. 광안 김리사님도 어머 제주누보 앵콜 대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광안 김리사님이 제가 잠깐 언급했던 책 도둑비서들을 아주 재밌게 읽었다고 진정 페이지 터너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로준님께서 저렴한 표현 남발하는 하나 작가님 개짱입니다 하셨는데 저렴한 표현 뭐 했죠? 얼박샷 이런 거였나? 그린시티 톡토로님께서 저 자꾸 인주씨 하는 선우 작가님 목소리가 귀에서 울려요. 옆에 계시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자꾸 부탁드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입니다. 집에서 약간 기운 빠지는 날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한껏 웃으면서 약간 기운을 이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되게 단전에서부터 광대까지 웃는 강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호흡부터 위로 올려야 돼요. 인주씨 전국 노래자랑 봤어? 김신영 너무 잘하지? 바람투님께서 와, 첫 댓글입니다. 와우북 페스티벌 낮술의 위로에서 하나 작가님 직관하고 돌아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작은 아씨들 마지막 회를 함께 봤어요. 하나 작가님 어쩜 진행을 그리 잘하시는지 무릎 위에 마인드맵도 슬쩍 보여서 왜인지 친근감이 느껴졌답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공감했답니다. 작은 아씨들 끝까지 긴장감 있게 봤는데 오늘 두 분 이야기 기대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바람투님 와우북 페스티벌에 오셨었군요. 네, 반갑습니다. 날마다 방학동 톡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려니 팟캐스트 댓글과는 달리 또 살짝 떨리네요. 저 소녀 시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사연을 보냈던 이후로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는 걸 밝힙니다. 설렙니다. 우선 제가 여둘톡을 듣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저의 동료는 저에게 톡권을 할 계획은 아마도 없었겠으나 어느 날 동료의 뒷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던 저는 그녀가 얘기하는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편에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이야기를 자연스레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재미난 것이 말이죠. 4인이 앉는 테이블 중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서 마주 앉은 앞사람과 얘기하려면 소리소리 질러야 서로 들리는 반면 뒤에 앉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아주 잘 들린답니다. 그날 제가 동료의 뒤에 앉은 건 어쩌면 운명이었던 듯도 합니다. 그녀의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듣던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리고서는 등을 돌리고 물었죠. 그 방송 이름이 뭔데요?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여둘톡이요. 그날 퇴근하고서 저는 팟빵 앱을 바로 깔았고 곧바로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저와 저의 아이들이 매우 즐겨보는 만화 영화인데 이것을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감탄하며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였는지 그날은 그만 듣다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들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차분함에 익숙해지고 괜찮아진다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날 제목을 쭉 보다가 서교동 호프마당 사장님의 인생 역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앞에 영화가 펼쳐지더군요.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역순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화요일 본방을 사수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톡토로 유니버스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저의 동료는 2년째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서로 바빠서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었는데 올해는 톡토로십으로 단단히 묶여가는 중입니다. 월요일에 퇴근하며 여둘톡 올라오는 날이야. 예! 화요일에 출근하며 오늘 들었어요? 완전 웃겨요.
수요일에 출근하며 시킨 거 왔어요? 아직요. 택배 도착하면 가져와 볼게요. 아니, 여드레드에서 소개된 것 중에 뭐뭐 샀어요? 고마워서 그래 그래놀라랑 제주누보랑 또 안 산 걸 세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크크크크. 이렇게 매우 건설적이고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제 만나면 파워 3단 챈트 정도 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에 동료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맞은편이라 무슨 말이라도 하려면 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날도 저희는 신나게 여둘톡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특집 잘 들었냐며 저희들 각자의 최애 에피소드를 꼽던 중이었죠.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다른 분들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분은 뭔 얘기를 그리도 재미있게 하시냐고요. 순간 저희 둘은 눈을 반짝이며 마주쳤고 거의 동시에 말을 했습니다. 자, 토건 들어가자. 마침 반년 특집이 방송된 날이라 저희는 에피소드 리스트가 쭉 나오게 화면을 캡처해두고 상위권 에피소드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터라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편을 먼저 들어보시라 정말 열과 성을 다해 톡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맞춤형이 트렌드니까요. 저는 상대를 봐가며 추천 리스트를 짜드렸습니다. 감성적이신 분께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부터 들어보시라 눈물 난다. 조금 유쾌하신 분께는 전국 사투리 대잔치부터 듣고 시작하시라 웃겨 죽는다. 한 테이블에서 2명의 톡토로가 앉아 톡권을 하니 이 어찌 강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분은 남성분이셨는데 저의 동료는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 남토로가 되시는 겁니다 하며 친절히 남토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답니다. 양사이드에 앉은 톡토로의 압박 톡권 기술에 둘 중 최소 한 분은 아마 넘어갔으리라 장담합니다. 내일쯤 가서 폰에 팟빵이 깔렸나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압박 톡권을 마치고서 식당을 나오며 저희 동료가 이러더군요. 아니, 톡권을 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고 걸음이 나도 모르게 당당해지지? 크크크. 아, 이 건물 안에 이렇게 톡토로가 또 늘어가나요? 사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는 것이 보통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업무상 만난 관계니까요. 하지만 여둘톡으로 이렇게 친구가 되니 결이 다른 동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둘톡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친해질 일도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방학동 톡토로님은 교사신데요. 이 뒤에는 여둘톡 이펙트의 다른 면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써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재미있어 했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네, 톡토로십으로 동료들과도 끈끈해지시고 학생들과도 팟캐스트로 새로운 그런 형식의 수업을 해보셨다니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고 반갑네요. 어깨가 쫙 펴지네요. 레몬 톡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한글날이 낀 10월의 주말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내려가기 전날 달빛과 바다와 할매들의 도시에 대한 작가님들의 부산 여행기를 복습했답니다. 달을 고려해서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꽉 찬 보름달을 만났습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준비한 여행의 시작에서 작가님들이 찾아가셨던 부산 바다의 보름달을 만나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영도 바다 앞 포차거리로 갔습니다. 영화제의 낭만에 들뜬 외지인과 현지인이 와글와글했고 부둣가의 취기 오른 분위기는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거제집이라는 포차의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는데 마침 옆자리 여성분이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젓가락을 새로 달라는 요청에 앞치마를 둘러맨 시장 할머니가 "니 죽을래!" 하고 외치시더니 잽싸게 새 젓가락을 챙겨주시더군요. 그분이 깔깔 웃으며 이어서 기본 안주인 귤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하자 "가시나들 귀찮구러. 아나, 무바라. 내가 직접 키운 밀감이다." 하며 귤 한 움큼을 내미셨고요. 밤이 깊어 바닷바람이 차가워졌을 때 이번에는 제 어깨에 두꺼운 융 담요가 무심하게 툭 하고 얹어졌습니다. 말없이 연탄 불에 꼼장어를 구우시던 할아버지 사장님의 서비스였습니다. 동행한 남편 충청도인은
무심한 듯 친절한 부산 사투리와 서비스 정신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모모스 커피 영도점을 방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모모스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고 멋있으면 다 언니 전주현 바리스타 편을 읽었습니다. 무언가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하러 왔다가 콘텐츠에 담긴 그 진심을 느끼고 나니 커피가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햇볕이 따사로운 해변의 카페 테라스에서 우연히 정석영 작가님을 뵈었답니다. 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작가님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석영 작가님을 만나고 돌아와 출근하는 화요일 아침, 기다린 듯이 여둘톡 작은 아씨들 회차가 올라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톡토로 유니버스는 끝없이 연결되어 돌아가는군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들이 여둘톡을 통해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되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이 세계관을 만들어주시는 작가님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그래서 저희 톡토로 1회 정모는 부산일까요? 어디든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또 레몬 톡토로님도 빌드업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톡토로 유니버스 안에서 끝없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요. 제가 아까 소개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네.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고 소개했던 구정아 프로듀서가 내나 친구 사귀는 법에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동네 술집 운영했던 그자입니다.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서 선우 씨도 1일 알바를 했었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 송은희 씨랑 잠시 합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송은희 김숙 씨랑 술을 한잔 했었는데 그분들은 워낙 유명인이니까 그건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전국노래자랑 편에 송은희 씨가 나오고 구정아 PD가 동물영화제에 나오고 이게 내나 매직이다. 정석영 작가님 보고 난 뒤에 여둘톡의 작은 아씨들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나 매직이다. 그러네요. 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톡토로 유니버스 속의 여둘톡. 오늘 29화는 가을 한담을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여둘 애드는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